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리 슈퍼위크가 해시태그로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들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올해 마지막인 건데요. 시장에서는 선진국들의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피벗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에 대한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도 식어가고 있고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11월 CPI 역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은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전 4시 통화 정책을 결정합니다. 올해 마지막 FOMC 관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밤 미국 11월 CPI 발표를 시작으로 굵직한 매크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인 12월 FOMC 회의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또 점도표가 나올 거고 또 파월의 입에 또 집중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FOMC 회의, 그다음에 CPI 지수, 금리 이야기하면 항상 떠오르는 이분이죠. 자, 상상인지걸 리서치 센터의 신월 전략팀장님과 이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그날이 왔습니다. 네, 금방 오네요. 네, 오늘 밤 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죠. 네. CPI 지수 오늘 밤이죠.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10시쯤에 이제 네, 발표가 10시, 되는 거죠. 10시 반? 예. 네. CPI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좀 굉장히 낙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CPI가 소폭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네네네. 자산 시장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먼저 컨센서스부터 말씀드리면은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지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0.0% 그러니까 전월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되겠죠. 네.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의 4.0과 동일한 4.0%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유지가 되겠지만 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달보다 소폭 확대된 0.3%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즉 긴축 통화 정책의 장기화에 대한 부분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그래도 여기서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려를 덜어내는 쪽에 한 발짝 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도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기여도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서비스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지만 에너지와 상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공급 측 요인에 기반한 물가 상승 요인,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제어가 되고 있다. 네네. 즉 변동성이 낮은 서비스 내수에 기반한 일반 지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비교적 높은 상황이겠으나 그렇군요. 그동안의 우려를 자아냈었던 유가 측면들, 에너지 가격, 그리고 기타 식품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장 참가자들의 시계가 조금 길어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좀 안도하고 있다.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유가는 안정이 돼서 CPI 지수는 뭐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다. 왜냐면 이제 요즘 이 유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CPI 지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내수에는 뭐 서비스라든가 뭐 월세라든가 이런 쪽을 본다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은 어느 정도 안도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까? 안도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렇다고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이 지표에 의한
가격이 하락하거나 후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경계심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그렇다고 해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구성원들이 이제 물가 다 잡혔으니까 끝났어. 예. 우리가 중립적인 통화 정책 또는 향후에 금리 인하로 가는 힌트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로 판단하는 것은 좀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즉 어느 정도 그냥 가는 경로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더 자극하지는 않겠다.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을 다시 좀 해석해서 말씀을 쉽게 좀 표현해드리면 파월의 입에서 금리를 빨리 내리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를 뭐 점도표를 결국엔 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CPI 지수를 보고는 야 이제 드디어 물가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안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네. 마무리를 주면 되겠네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도표가 아무래도 FOMC의 이 하이라이트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도표를 봐야 내년에 이제 금리가 언제부터 내릴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니까 말이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년에 아무래도 많은 말들이 나온 게 네. 뭐 3분기 아니면 뭐 3분기 초, 2분기 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네네네. 지난 그 점도표에서 9월 달을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 23년도 말에 연준의 기준금리를 나타낸 점도표가 5.6이었어요. 5.6.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중간값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4분기에 제시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도표 자체가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 자체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즉 중간값이 5.6이 아니라 5.4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네. 그냥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5.6에서 5.1로 내년에 떨어진다는 것은 총 2회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요. 레벨 자체도 25bp 정도 낮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2회면. 그런데 시장은 지금 약 4회에서 6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첫 금리 인하 시점을 3월로 제시했었는데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는 내년도 5월 달을 첫 금리 5월이요. 인하로.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좀 과했다가 조금 되돌아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점도표상에서는 내년도에 2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의 하반기에요? 후반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레벨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데 네. 올해와 내년도의 금리의 격차, 즉 금리의 격차라고 함은 금리 인하를 몇 번 하는지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로 잡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0.25씩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이다라고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니까 2024년도 금리가 이제 5.13이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저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평균값이 내려갔으니까요. 네. 예. 일단은 지금 5.5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최소 25bp가 낮아지면은 4.9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4.9보다 금리 인하 횟수를 좀 더 한다라면은 4.9보다 낮은 4.6 내외 아니면은 4.4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총 2회의 금리일 것인지 아닌 3, 4회로 금리 인하 횟수를 더 늘릴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좀 전에 소비자 물가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파월 연준 의장이 크게 힌트를 주거나 뭐 환호할 만한 멘트를 안 얘기 안 하죠. 한다라면은 예. 점도표 또한 매우 조금 아리송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보다는 많은데 그렇다고 화끈하게 3번,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숫자가 아니라면은 4% 후반에 24년도 말 점도표가 찍힐 가능성이 높겠고 그 점도표의 중간값이 아니라 점도표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연준 인사들의 생각의 변화들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와중에 또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이제 뭐 비둘기파의 의견도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굉장히 낮은 곳에 점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시장은 좀 어느 정도 환호를 하겠죠?
뭐 일정 부분은 환호가 일정 부분. 가능하나 예.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어를 할 수 있다. 그 방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환호를 한다라는 부분이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최소 3에서 6개월 가량의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점도표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 14일에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개최를 하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금리 결정 올해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곳들이 많잖아요. 이런 결정들이 나올 텐데 이르면 내년 봄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유럽 네.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네. 선제 대응을 할까요, 유럽이? 어때요? 핵심은 네. 연준보다 유럽중앙은행이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높죠. 예.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4.5%까지 올렸지만 물가의 안정세, 즉 물가 레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물가가 더 이상 치솟지 않고 있다. 물가의 상방 리스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방 리스크가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물가를 잡다가 경기가 완전히 지금 망가지는 상황이 연출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유럽 중앙은행이 신경 쓰는 국가가 두 개 있죠. EU의 핵심 국가가 어디냐? 결국에는 유로존에서는 독일, 프랑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음이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유럽 중심 국가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PMI 지수가 타 주변국보다 낮은 중립선은 50인데 40포인트 레벨 내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다라는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좀 전에 독일 경기 예상 지수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에서는 지표들의 결과치가 최근 들어서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지표들에 근거한 자산시장의 반등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점을 통과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저점에 있다. 즉 경기에 관련된 부분이 저점에 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은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고, 물가가 조금 더 안정화된다라면은 경기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바로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호주나 캐나다는 동결했죠 이미. 네. 그리고 뭐 세계 한 뭐 30개국 가까운 나라에서 26곳이군요. 기준금리가 이제 다 발표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3년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정책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2024년 전망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짧게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산 시장에 있어서 섣부른 기대감은 굉장한 교훈을 준다라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었던 23년 상반기의 통화 정책이었고요. 네네. 한번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올라갔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기를 해 본다라면 네네. 하반기에 시간이 통화 정책의 긴축 강도가 길어질 때 분명한 것은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통화 정책이 그렇게 매파적이고 긴축적이지 않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했다. 그렇죠. 즉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치솟았었던 물가의 상승폭,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그래도 비교적 계속 실책을 한 잡았죠. 것은 아니고 23년도 여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잡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충격과 강도는 매우 강했지만 중앙은행들의 제1책무를 일정 부분은 수행을 했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캐나다와 호주 중앙에서 동결이 나왔지만 핵심은 연준인데요. 연준이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긴축 통화 정책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네. 일본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가 언제 개시될지 요즘에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 아직 근본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팩터들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 미미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는 아닐 것이고 내년 초에
연준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긴축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도 참 결단이 늦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요즘 엔화가 다시 좀 올라오는 좀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세계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물가 안정이잖아요, 사실. 네.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기본은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잡을 건 잡았다. 라는 좀 생각이 좀 짙고 내년은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지금 7번 연속 동결했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 더 올리면 좀 많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내년에 금리 인하가 미국 연방준비은행 미국 쪽의 네. FOMC에서 이제 결정이 나면은 아무래도 같이 따라가겠죠. 방향성이 크게 다르진 않을 네네네. 것으로 보여지고 뭐 선제 대응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선제 대응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존재한다. 네네네. 그렇지만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먼저 갈 가능성은 낮다. 즉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온다라면은 시점을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는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재림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긴축 강도로 높인 것을 중립적으로 좀 되돌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빨리 떨어뜨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는 모양새일 거고 미국이 천천히 떨어뜨리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좀 천천히 떨어질까요? 아니면 좀 떨어진다라는 의미만 주면 같이 그냥 빨리 떨어뜨릴까? 뭐 저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네. 한번 선제 대응했었잖아요. 네. 상승 때. 네.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방향성을 거의 동일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속도에 대한 부분도 상이하게 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즉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횟수는 네. 거의 내년도는 같을 수 있겠고요. 같겠다. 예. 내후년도는 조금 상이할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첨자 나가고 있죠?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